안녕하세요. 정신분석해드립니다. 컴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입니다.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에 대해서 컴버그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투사에 대해서 그리고 신경증 인격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투사를 많이 쓰지요. 어떻게 투사가 실현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한 경계선 수준의 인격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 이제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니셜로 L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분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또 경계선 수준의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고요. 깊은 우울증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일로 병원 여러 번 입원 퇴원을 반복한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병원 사람들은 좀 냉담하고 오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묘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자, 이 여자분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을 경멸적으로 거부합니다. 아주 오만해요. 거부하지만 또한 반면에 또 자신에 대한 열등감, 깊은 절망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애적인 인격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구조지요. 교만함, 우울함, 남보다 낫다는 오만함 가지는 반면에 바로 반대편에는 자기 열등감과 그런 깊은 절망감도 이 사람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저울 출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요것이 그대로 임상 현장에서 나오거든요.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이 병리적인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요걸 이제 컴버그가 치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자분 남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여자분 이렇게 자신이 자기가 굉장히 칭송하는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이 다가갈 수 없는 남자에게 탐닉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그런 사람들을 막 좋아서 따라가다가도요, 이 여자분 그 남자가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면 차버립니다. 경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명의 남자하고 동시적으로 또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 여자분 가정 환경을 보면요, 비교적 이렇게 평민 출신이었던 엄마 품에서 큽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차가워요. 이 어머니가 지배적이었고요, 딸을 통제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매력을 이렇게 인정하고 살려내는 그런 양육을 한 게 아니라 딸의 매력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딸의 내면적인 삶, 딸의 정서적인 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엄마였죠. 엄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시간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엄마 아버지 관계만 봐도 이런 바람피우는 아버지 밑에서 그 아내 되는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 허탈하겠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핍하겠죠. 그렇게 될 때 이런 엄마들은 자연히 자식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자신의 정서적인 허기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자식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분화되어 나가고 딸을 성장하고 독립해 나가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내거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엄마거든요. 오로지 지배적이고 통제적으로 딸을 꽉 묶어버리죠. 자,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이 딸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 환경 속에서 제대로 정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클 수가 없었던 딸이었습니다. 자, 요 딸을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분 참 재밌습니다. 처음 치료적인 관계를 맺는 게 컴버그가 아니라 이 여자분이 더 원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병원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펙이 좋았기 때문에 컴버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컴버그를 원해서 이제 컴버그를 컨택해서 했는데 이제 컴버그가 이제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여자는 컴버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남자하고 사귀었던 패턴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치료받아도 괜찮은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분석가인지 막 계속 의심하는 것들을 지금 분석 회기 중에 계속 이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앨은 태어난 다음 대학원 공부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에서 내가 컴버그 당신하고 이렇게 심리치료를 계속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의심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컴버그 바로 앞에서. 자, 이 말이 자신의 치료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모두 망쳐놓는다. 난 좀 더 큰 데 가서 나는 좀 더 큰 데 가서 분석받고 싶다. 이 볼품없는 도시에서 나는 이런 심리치료 안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마을이 그냥 볼품없고 촌스럽고 자극도 없고 날씨도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도시에서 분석 안 받고 싶다. 나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멋진 도시에 가서 분석받고 싶다. 자, 컴버그가 이런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너 분석하는 거 보니까 당신 직업적인 신뢰성 전문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병원 의사한테 정신과 의사한테 내가 지금 분석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논산이라든지 저런 부여 같은 조그마한 도시에는 이 시골 도시에서 당신 같은 분석가한테서 내가 이 분석을 받으려고 하니 내 열리가 안 올라온다. 이제 이게 이런 얘기를 계속 이 여자가 하기 시작하거든요. 참 재밌는 게 이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보면 뒷페이지 보면은 컴버그 얼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온화하게 생겼고요. 아주 지적이고 영민하게 생겼고요. 통찰력이 깊게 생겼거든요. 아주 보통 아닌 사람, 그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별로 안 똑똑해 보이고 전문성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그 여자분이 대놓고 지금 분석가를 무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거 속에서 이제 우리 분석가도 지금 컴버그도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감정의 반응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 한날은 멋진 옷차림으로 들어와서요. 나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변호사라고 일하고 있는 자신이 만났던 과거 남자친구가 나한테 만나자고 왔다. 그 남자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살자고 한다. 나 이제 그 남자 따라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여자 그때 당신은 이제 사귀는 애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사람은 좋지만 섬세함이나 세련된 맛은 없고 잠자리에서도 매력 없고 옷차림도 형편없어서 차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나 그 남자 이제 안 만나고 나 샌프란시스코 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은유적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분석가 너하고 이제 분석 그만두고 나 딴 사람 서울 올라가서 더 좋은 분석가 만날 거다. 분석 관계 단절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살짝 꼬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 자신의 어머니가 컴버그를 보고 좀 더 단호하고 활동적인 치료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고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컴버그를 친근하지만 평범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버그가 그럼 당신의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자가 자신 엄마가 좀 정서장애는 갖고 있지만은 매우 영리하고 예민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이나 내 말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자, 컴버그가 옷을 촌스럽게 입고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차분하고 단호한 자기 확신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근하지만 지적인 깊이는 없다고 지금 대놓고 컴버그 막 무시하거든요. 분석가로서의 능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심을 계속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동안 이제는 컴버그가 뭔가 내면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녀가 말하는 동안 컴버그는 허망함과 낙담을 마음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자, 엘이 이전 치료사들과 치료적 관계에 몰입할 수 없었던 것, 치료사를 자꾸 바꿨거든요. 자신과의 이 치료적 관계도 꼭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단절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컴버그가 조금 더 깊이 마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그 여자가 차버린 남자들과 내 마음이 똑같구나. 버림받는 마음을 이 컴버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회기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처음으로 컴버그가 엘에 의해서 폄하된 또 한 사람의 남자처럼 나도 똑같은 처지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엘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을 막 이상화했다가 갑자기 평가절하했던 그 모든 남자들을 지금 내가 대표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느꼈던 이 감정이 그녀가 예전에 느꼈던 열등감과 절망감과 같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여자는요, 교만함, 우월함만 있는 게 아니라 열등감도 있거든요. 굉장한 절망감도 가지고 있는 여자거든요. 이 여자는 자신이 사귀었던 탁월한 남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멍청하고 무식한 여자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열등감과 절망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다고 분석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딱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그 열등감, 절망감을 지금 분석가가 느끼기 시작하지요. 똑같은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석가는 옛날에 이 여자의 태도 속에서 묘한 교만함감, 부드럽게 뭔지 모르지만 이 은근한 우월감, 겸손함, 척하는 그런 것들을 이 여자에게서 느꼈던 것들을 캐치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가는 그 여자 행동 속에서 은근한 우월감과 겸손한 척하는 태도가 말은 겸손하긴 하는데 뭔가 교만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게 이 여자 엄마가 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엘이 묘사한 대로 그녀가 혼자서 선택한 남자들이 이 여자 그 딸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놀려주던 엄마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엄마가 은근한 우월감을 보이면서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 그걸 똑같이 이 여자가 지금 동일시를 해서 엄마 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 분석 상황에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의 그 대상표상이죠. 엄마가 하는 행동을 이 여자는 시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로 인해서 겪었던 열등감과 그런 낭패감, 절망감 같은 거 느끼는 거는 자기가 느끼는 거는 분석가가 느끼도록 만들어 버렸죠. 자, 요게 투사적 동일시거든요.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 여자 계속 마을 불평했지요. 마을은 전이에서 이제 분석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분석가는 평가자라된 그 여자의 자기 이미지가 투사되는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별로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 분석가 안에서 뭔가 올라오지 않을 때, 아, 이래서 이 마을이 촌스럽고, 이 마을이 이렇게 작고, 별 볼 일 없어서 나 이 마을 싫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분석가한테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평하는 거는 전부 다 투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절하된 그런 자기 이미지를 투사해서 분석가가 싫고 그 마을이 싫고 이런 식으로 이 여자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건 투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는 오만한 우월감을 뽐내는 어머니와 동일시되어 있죠. 그러면서 분석가는 엘이 과대자기의 한 측면,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실현하는, 동일시된 어머니를 이렇게 실현하는 동안에 분석가에게는 자신의 평가절에 대한 측면을 투사해서 분석가 안에서 열등감과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분석가가 떠나고 싶고 이 치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을 막 불러일으키죠. 요게 바로 투사적 동일시인 거예요. 감정을 막 불러일으켰죠.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활성화된 사례입니다. 그녀는 이 여자는 자신의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을 분석가에게 투사했고 행동을 통해서 묘한 그 우월감 어린 행동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열등감과 그런 절망감 같은 거를 분석가가 느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죠. 그래서 경멸과 함께 버리는 태도와 자기 주장으로 미묘하게 분석가를 통제하고자 했죠. 요런 것, 요게 바로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가 구별이 되어지죠. 자, 분석가에게 투사적 내용에 이 여자가 이제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평상시 그녀가 갖고 있었던 자기 표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컴버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석가가 해석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는 지금 너의 그런 면이 지금 투사되어진 거다. 이런 것들이 너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 투사된 내용을 해석을 해주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주면 보기 싫은 면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 화를 내거나 싫어하거든요.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건 왜냐면 이 여자도 들어보니까 평상시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공감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분석가의 역전의 반응은 상보적 동일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면을 분석가가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자기 인격 안에 통합되어지는 걸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의 인격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깊은 치료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 이 여자 같이 쓰고 있고 혼재되어서 쓰고 있지만 투사는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투사적 동일시는 어디까지고 이 사례 L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컴버그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